네. 자, 그러면 뉴스 3 하나하나 오늘 어떤 뉴스들이 중요한 뉴스들인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예, 근데 사실 뉴스 아침에 이제 와서 원고를 쓰려고 뉴스 3개를 고르는 게 참 어려워요. 아, 어렵죠. 네, 되게 중요하고 재밌는 흥미로운 뉴스들이 되게 많은데 어떤 거를 해야 될까? 차라리 뉴스 10이면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럼 그냥 다 불러드립니다. 중요한 걸 이렇게 쭉 모으면 되는데, 근데 그 중에 또 3개를 고른다는 거는 사실 어쩌면 뭐 가치 판단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 이런 것도 되게 오늘이에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 중이에요? 끝났나 잘 모르겠네요. 이게 50%가 안 넘어가면은 결선 투표를 좀 해야 된다 그러는데 뭐 그런 것들도 지금 처음엔 50% 넘다가 뒤로 갈수록 50% 밑으로 내려왔다는 소식까지 제가 보고 들어왔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르헨티나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대비 108%가 올랐다. 아이고야. 뭐 이런 것들도 좀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오늘 그 전기가스 요금 인상 결정할 것 같다라는 얘기도 좀 눈에 들어왔는데 뭐 그냥 일단 이런 거는 헤드라인 정도 전해드리고요. 그 뉴욕 증시 상황 그 금요일날 마감한 상황을 보니까 약세 마감했어요. 근데 뭐 다우존스는 0.03%, 나스닥은 0.35%, S&P 500은 0.16%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뭐 이 해설은 그냥 좀 식상합니다.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좀 더 높았고 연준 이사 발언에서도 인플레이션 하향에 대한 증거를 보지 못했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치권의 부채 한도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최종적으로 극적 타결이 될 때까지는 노이즈로 작용을 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뭐 뉴욕 증시 상황 이런 매크로 상황들도 요즘엔 그렇게 크게 관심 받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권 팀장님이 뽑아주신 뉴스 3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걸까요? 주말 사이에 좀 시끌시끌했던 뉴스 중에 삼성전자가 한 3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일본의 반도체 R&D 센터를 만든다. 삼성전자가 일본의 반도체 R&D 센터를 만든다. 예. 그래서 이제 요코하마시 근처에다 첨단 반도체 디바이스 제품 라인업을 하는데요. 요코하마. 옛날에 그 무서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요코하마였나요? 그런 얘기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네, 이렇게 뭐 요코하마. 요코하마가 아니었나? 갑자기 생각이 나네. 예, 일단 연내 거점 신설을 위한 정비를 시작해서 한 2025년 정도 가동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약간 노이즈성으로 좀 있었던 얘기 잠깐 드리면은 그 저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뭐 일종의 선물처럼 보조금을 지원하겠다. 그래가지고 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선물이냐 아니면 3천억을 투자하는 게 선물이냐. 이게 주말 사이에 조금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 이슈는 아무래도 좀 일종의 프레임인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정치적인 관점이나 통상적인 관점에서 누가 더 유리한 것인가를 얘기할 때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오히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일본의 이제 반도체 디바이스 조립하고 시제품 라인을 정비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R&D 센터를 짓는 이유는 오히려 보통 이렇게 소부장이 강한 지역에 R&D 센터를 지으면은 업체 간 협력하기가 좀 괜찮아요. 뭐 그렇긴 하겠죠.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재료의 개발, 검증 등에서 일본 공급 업체와 협력을 강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일본 언론에서 나온 얘기고 아직 삼성전자가 거점 신설에 대해서 코멘트를 명확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가 왜 발생하냐면은 그 업체 입장에서는 나가는 김에 뭐라도 하나 더 받아내려고 끝까지 간다 소리 안 해요. 뭐 그렇겠죠. 근데 그쪽 정부에서는 빨리 오는 걸 확정하고 싶어서 미리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제가 좀 기대하고 싶은 거는 이게 R&D 센터 같은 경우는 소부장 가까운 곳에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일본 장비 업체들은 우리 쪽에 더 오도록 해야죠. 왜냐하면 생산 라인이 우리나라 평택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장비를 실질적으로 뭐 시제품 조립을 한다거나 거기서 그 제조 라인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일본에 있는 기업들도 우리나라 평택 그리고 반도체 벨트에 들어와서 투자 많이 하고 거기에 우리나라도 이제 선물처럼 보조금 주고 그런 식으로 좀 협력을 좀 강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 그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다 반도체 공장 짓고 있잖아요. TSMC는 구마모토에 우리나라는 요코하마에. 그래요. 그리고 일본의 라피더스 여기 그 반도체 남은 업체들 다 합친 거 여기는 홋카이도 이쪽에 좀 짓고 있습니다. 홋카이도는 좀 추울 텐데요. 거기 뭐 그 약간 뭐더라? 얘들 아이리스 드라마요? 이병헌 거기 나왔습니까? 거기에 사탄키스 거기에요?
훈훈하죠. 아, 그렇습니까? 춥기만 한 게 아닙니다. 아, 얼음 다 녹여버립니다. 예, 네. 그게 있고 사실 이제 중국과 반도체 교류를 한다는 게 중장기적으로 쉽지 않아진 상황이 됐을 때 이게 한미일이 반도체로 강해진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많이 얻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반도체 라인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굉장히 긴밀한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시작을 일본에서 받아온 것도 있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공고히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원래 올해 초에 일본과 협력을 하려고 삼성 DSRJ라는 것을 새로 출범을 했었습니다. 아, 삼성이 요코하마에 이미 저 연구 센터 같은 게 있기는 있군요. 이제 그걸 아마 키우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R&D 센터라는 거는 R&D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시제품 파일럿 라인 같은 거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라인 만들 때는 좀 테스트 라인 들어갈 때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테스트 라인을 만들면은 장비 회사라든지 소재 회사라든지 왔을 때 그 소재를 만들었어요. 그럼 소재 이거 잘 되는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거기 라인이 없으면은 가지고 들어와서 하거나 또 테스트한 다음에 다시 또 결과물 또 그 일본 가서 뭐 이렇게 바꿔야 되고 뭐 이런 게 좀 있겠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정비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확대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거 완전히 좀 딴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요즘 일본을 보면 좀 부러울 때가 좀 있어요. 일본이요? 네. 저는 한 잃어버린 30년이라든지 K-팝이라든지 일본 넷플릭스 이런 거 보면은 야, 일본 완전히 끝났구나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요즘 조금 이상해요. 뭐가 좀 살아나는 느낌이 있어요. 일본이? 일본이 좀 부럽다 그래서? 자꾸 우리나라로 와야 될 것이 일본으로 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뭐 관광객이라든지 아니면 투자라든지 이런 게 일본으로 가는 느낌이 살짝 있는데 그 지금 이번에 주요 상장 기업의 2022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증권사가 집계를 해보니까 순이익이 과거 최대였던 2021년을 웃돌았다고 해요. 일본 상장 기업들이. 그리고 수출 제조 기업들의 실적은 주춤을 했는데 비제조업 업체들의 순이익이 좀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뭐 항공, 그러니까 관광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뺏기는 느낌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일본의 양대 항공사의 운수업 수익이 1355% 급증했대요. 일본의 운수업 순이익. 운수업이 그만큼 뭔가 많이 오가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쵸. 사람이든 뭐 어떤 물건이든. 그리고 종합상사 예전에 김프로님이 워렌 버핏이 뭐 일본의 종합상사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게 지금 순이익이 1조엔 시대를 열었답니다. 1조엔이면 거의 10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1년 전보다 무려 20%가 더 넘었고 일본을 대표하는 전자기업인 소니보다 더 많이 벌고 있대요. 상사 쪽이.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느낌이 좀 이거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요새 좀 부쩍 들어요. 자, 일단 삼성전자가 일본 요코하마에 R&D 센터를 짓는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뉴스입니다만 그런 뉴스가 있어서 좀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는요. 두 번째는 그 S지발 폭락 사태로 시가총액 13조 원이 증발했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씁쓸합니다. 이게 당사자들은 두말할 나위 없고 해당 종목을 들고 계셨던 분들은 두말할 나위 없고 이게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빠져나가는 효과를 주거든요. 그럼 안 그래도 지금 증시가 약간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게 사실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으면 이렇게 돈이 갇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걸로 해서 뭉태기로 돈이 쭉 빠지게 되면은 다른 쪽에서도 돈이 막 옮겨가면서 연쇄적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이전에 뭐 코스닥 많이 올랐을 때 그거 빠진 것들도 이런 부분에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여기만 빠진 게 아니라 9개 종목의 대량 매물 출회되면서 주가 빠진 거는 다들 아실 테고. 그 여기서 빠져나간 금액이 한 9조 원 정도 된다 그러고요. 그 9종목에서만? 그리고 나서 이게 증권주로 옮겨갔습니다. 거기서 신용융자 받으신 분들이 그 돈을 안 갚으시면 증권사의 미수채권으로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 못 받으면 또 충당금 쌓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증권업계는 1분기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 지수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증권 거래량이 많아서 증권사들의 실적이 괜찮았었는데 여기서 그 미수 채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 23조 원, 그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23조 원대에서 19조 원대로 한 4조 원 가까이가 줄었어요. 증권사, 증권업종 투자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합치면 13조네. 그렇죠. 9조 4조.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 증권주 투자하셨던 분들도 이 사태의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사건 혹은 뭐 사태를 지금 현재는 이제 SG발 폭락 사태 이렇게 이제 언론들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예. 그 SG발이라고 하면 SG가 오히려 좀 억울한 거 아닙니까? 왜냐면 이게 저 뭐 라동연발이든 아니면 예. 뭐 주가 조작 사태든 뭐 이렇게 이제 명명하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이전에 한번 녹화했을 때 네. 호안 사태라고 부르면 어떻겠느냐 이름이. 호안 호안 무슨 자문 투자 자문인가 그랬죠? 투자 컨설팅 뭐 이런 네. 이름 쓰고 있는데 이게 사실 그 호안이라고 좀 하려 그랬던 이유가 그 아니 왜 언론사들이 그 H는 H사라 그러고. 아 그래요? 그거는 뭐 이렇게 보호해줄 가치가 없는 이름인데 네네네. H라 그러고 해서 SG는 그냥 그 CFD 계약 백투백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계좌에 주문이 나왔을 뿐인데 네. 처음에 이렇게 밝혀진 바가 없이 SG 쪽에서 물량이 나왔다는 것만 가지고 이름을 짓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무더기 하한가 사태 관련해서 한 3,400여 개 차익 결제 계좌 관련해서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연계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뭔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취재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하나 있는데 네. 여기서 그 CFD 연계 주가 조작 관련한 부분들이 약간은 조금 가시적으로 오는 정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태가 그 생각보다 다른 국면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다라는 좀 그런 내용들이 금융당국 중심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추가 취재가 되면은 조금 더 좀 심층적으로 한번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시총 증발에 따른 피해들 물론 이제 그 가담한 사람들이야 뭐 당연히 뭐 돈 날아가는 건 뭐 당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전혀 이제 관련 없는 분들의 피해들 그쵸. 요거는 좀 꽤 큰 것 같은데 아유 그분들도 굉장히 속이 좀 많이 상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외국 같으면은 뭘 별 의미는 없겠지만 이분들도 소송을 걸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너네가 허위로 가격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게 꺼져가지고 내가 손해를 봤다. 뭐 집단 소송 이런 거.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는 네. 어떤 기업이 뭐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랐을 때 주식을 산 사람이 거기서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투자자들한테 고지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소송을 걸기도 했어요. 그 이기기도 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사업을 한다 그래서 올랐다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는 투자자 보호 관련한 부분들이 좀 인식이 많이 부족해요. 네, 너무 약하고 법적으로도. 예, 그리고 사실 그 외국은 형사법이라든지 행정법이 강한 건 또 강한 건데 민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 권리 의식을 가지고서 이게 민사에서 원래 액수가 좀 커지거든요. 그렇죠. 집단 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선례들이 좀 많이 만들어질 거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뉴스는 뭡니까? 세 번째 뉴스도 이게 조금 비슷하다면 비슷한, 다르다면 다른. 네. 그러니까 요새 증권 사기 관련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증권 사기요? 예. 이게 사기에는 시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 사기는 네. 전세값이 많이 올랐다 떨어진 2년 후에 발생합니다. 전세 사기는 그렇겠죠. 2년 정도가 이제 계약 기간이 보통이니까. 그러니까 전세의 고점에서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거기서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증권 사기는 언제 많이 발생하냐면은 작년 같은 하락장에선 덜 발생합니다. 아 그래요? 예, 거기는 별로 기대할 게 없어요. 네. 근데 약간 상승장이 있을 때가 오히려 증권 사기를 치기가 되게 좋아요. 그때는 적당히 골라주고 적당히 올려주면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무슨 사건이 터진 거예요? 아니면 그런 사건들이 많다는 요새 뉴스입니까? 통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소비자원이 뭐 이거는 뭐 지난해 기준으로 나온 거긴 합니다만 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은 주식 리딩방 피해 관련 상담 건수가 2018년 7천여 건에서 작년에 18,000건으로 5년간 2배 넘게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방식들도 예전에는 이게 뭐 ARS 정도였는데 요즘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불법 리딩방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 와요. 근데 거기서 그 1인당 투자 금액도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2019년에 한 400만 원 정도 됐다. 올해 4월까지 보니까 830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를 해 있는 상황이에요. 평균이 그렇다는 거니까 뭐 훨씬 더 큰 금액도 많으실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게 이런 것들을 좀 매칭시키기가 굉장히 쉬워졌고 얼마 전에 제가 취재하느라고 그 리딩방에 잠깐 들어갔었는데 네네네네. 거기서 방식은 좀 단순합니다. 이게 딱 보면은 처음에 뭐 시작 뭐 준비 몇 시 몇 분에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공지를 띄워요 방장이. 네. 그럼 거기에 뭐 준비 완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 시작하면 이제 매수 합니다. 매수 이렇게 하고서 그다음에 대기. 그러면 대기 복명복창을 꼭 해야 돼요. 무슨 개들이 기다려. 중요합니다. 빵.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다가 그다음에 이제 매도. 그러면 매도. 그러면 자 수익 인증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수익 인증 이게 나오는데 그러다가 이제 좀 해프닝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방에서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면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 방이 폭파됐습니다. 그래서 그 방을 옮겨갑니다. 이렇게 공지가 떴어요. 지금 이 방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뭐가 있으니까 방장이 새로운 방으로 옮기겠습니다라고 해서 공지가 떴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지가 쫙 떴는데 갑자기 방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삭제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강제 퇴장을 시키더라고요. 다른 세력이 들어와서 손님 빼가려고 다 실패한 건가? 맞아요. 그래요? 예, 그런 건데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은 그 리딩방을 운영했을 때는 조금 작은 종목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같이 움직여야 주가가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명이 있는 그 리딩방일수록 큰 리딩방일수록 주가가 잘 오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해서 다른 방으로 빼갈라 그랬던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본인이 선행 매매를 하면 거의 꽁으로 먹는 구조잖아요. 자기가 먼저 사놓고 사람들한테 사라고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리딩방을 운영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붙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딱 그 종목도 보니까 이게 쫙 올랐다가 종가를 보니까 종가 기준으로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시세 조정을 하니까 이게 거기서 그거 주가 오르는 거 보고서 이거 주가 오르는 종목인가 보다 그리고 따라 사게 되면 그럼 그 사람들은 나중에 거의 위에서 총알바지 해주고 다 물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딩방도 문제고 그 리딩방이 움직이는 주식의 급등주를 따라 사는 것도 사실 좀 이렇게 되게 위험한 투자라는 거고요. 이제 유사투자자문이라는 것과 이제 거기에 또 분리할 부분도 있는데 유사투자자문은 오히려 그런 분들을 보니까 유사투자자문은 좀 나은 정도로 보여요. 유사투자자문은 뭐 최소한 등록이라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금융감독원의 파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보면은 거기에 이제 검색하는 게 나옵니다. 금융회사 정보 이런 거 나와가지고 검색해서 회사 이름 찾아보면은 대충 이제 뭐 유사투자자문인지 아니면 투자자문인지 이런 거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유사투자자문은 개인한테 투자 조언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사투자자문으로 등록이 돼 있는 업체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뭐 톡을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텔레그램으로 뭘 알려준다. 그 불법입니다. 그렇겠죠. 유사투자자문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만 투자 조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사투자자문이 불특정 다수로 투자 조언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좀 조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사실 이거 이렇게 사전 조사를 꼼꼼할 필요로 할 건 없어요. 금융업은 어차피 다 정해져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자문을 받고 싶으시면은 투자자문 업체를 이용하시면 되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합법적이고 제도권에 있는 금융회사들에 대해서 별로 재미가 없은 거잖아요. 그런 데 가면 뭔가 그냥 뻔한 정보만 알려줄 것 같고 뭔가 약간 비밀스럽게 운영해야 나만 어떤 정보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좀 비싸야 또 진짜 이게 돈 되는 정보 같고 뭐 그런 느낌은 좀 있죠. 그래서 오늘 뭐 이 얘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결국은 잘 안 되거든요. 그 리딩방에 몇 명 있었습니까? 질문인데요. 그 방은 한 350명 정도. 350명? 저도 한 100, 한 3, 40명짜리 정프로 리딩방 들어가 봤었거든요.
정프로 리딩방. 정프로가 리딩한다길래 예. 호기심에 들어가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봤어요. 그 형태는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매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예. 근데 보니까 그러니까 뭐랄까 그 사람들의 닉네임들 이렇게 쭉 보니까 요거 한 놈이 한 열댓 개는 저 관리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 1인당 한 개 아이디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시간이랑 뭐 아이디 닉네임 뭐 이런 거 쭉 보니까 그래서 그냥 편하게 있습니다. 대가리 하나에 예. 한 대여섯 명 정도가 아마 붙어갖고 그 팀 관리하는 거 같고 바람잡이들 있는 것 같고 예. 진짜로 거기에 이제 끌려가는 사람들 한 3명에서 10명 정도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 모르겠어요. 제가 본 바는 약간 그랬습니다.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물어봤죠. 정프로는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이 업계 아마 그 약간 눈치를 챘든지 아니면 제가 하여튼 뭔가 좀 보통의 질문을 안 하니까 약간 좀 쫄렸는지 강퇴당하셨습니까? 아니 강퇴 전에 원래 증권업계에서는 예. 다 이 사람 저 사람 프로라고 부른다고 자기도 정씨라는 거예요. 정순우 프로일 수도 있고 정순우 프로일 수도 있고 그러시냐고 3% 정프로인 줄 알았네요. 이랬더니 뭐 그분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는 그냥 다른 본인이 정프로 그 정영진 프로라고 얘기는 안 했네요. 그래도 안 했죠. 창피하잖아. 그거 캡처돼서 나중에 돌아다녀봐. 정프로도 리딩방 왔어요. 뭐 이렇게 하면 어떡해. 전화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하도 그때 막 이게 사칭 리딩방 많아갖고 그때 뭐 제가 정프로 누구시냐고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바로 이제 차단 당했습니다만 하여튼 여러분 가능하면 그런 방법으로 뭔가 이렇게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게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아마. 예, 뭐 그런 사례가 뭐 아예 없는지는 뭐 아니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 일일이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하지만 거의 불가능할 거라는 거를 여러분 꼭 인지하시고. 단기적인로는 좀 되겠더라고요. 단기. 예. 그 사람 딱 어쨌든 올라갈 수도 있으니. 네. 한 번.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단기로 가능하다면 방 옮겨 다니면서 한 번씩만 하면 되지 않을까? 한 번 하고 빠지고 한 번 하고 빠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이제 인증하라는 얘기들 많이 하죠. 뭐 계좌 인증 그런 거를 굳이 믿어야 되는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 사람의 계좌 인증한 거 보면 심지어 HTS 화면을 그냥 올려주는데 이것도 다 만들 수 있대요. 위조로 해가지고 얼마 전에 사건 적발이 됐었고요. 이게 월요일 아침부터 이런 얘기 드리는 이유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좀 더 많아질 것 같아서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거를 관리하기가 좀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제도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보호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사기 치려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도 인구 대비 사기 범죄 비율이 좀 높은 편이더라고요. 예, 하여튼 사기 치는 데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그놈들이 작정하고 달려들면 참 쉽진 않은 일이긴 합니다만 판단을 누군가에게 맡기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맡기는 순간 사기에 싹이 튼다는 거, 그거 꼭 인지하시고요. 그리고 스스로 공부해서 스스로 잘 판단해서 투자해서 얻는 이익이 아닌 이상은 아마 그 이익은 또 오래가지도 않을 거라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좀 특이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반인 인터뷰하는 거 있어요. 이만큼 수익 냈습니다. 이게 그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소비자한테 이익을 보장하거나 약속하는 것이 불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본 인터뷰를 쓰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규정상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뭐 이익을 많이 냈습니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개인으로. 그러니까 손님 인터뷰 방식으로. 그러니까 요즘 그 무슨 아닙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그런 불법 사칭방은 들어가지도 마시고 혹여 들어갔다 하더라도 거기서 돈 벌 거라는 기대는 전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3 세 번째 사기 뉴스가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 가능하면 그런데 가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조금 이런저런 얘기가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뉴스3 얼른 정리하고요. 이제 박병창 기사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